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연 자료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디캠프 송년 파티를 했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왜 나는 초청 안 해줬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그 저기 디데이 또 게임 오브 디캠프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 또는 디캠프를 거쳐간 스타트업들 이런 사람 위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빠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튼 무조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젯밤 했던 분위기를 간단히 사진 몇 장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들이었고 그게 안 먹히는 걸로 돼 있구만요. 저기 애니메이션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애니메이션 안 먹히면 한 절반 정도 잘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제는 뭐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곳에서 뭐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저렇게 캐주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기도 벤처스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걸 맡은 스텝이 처음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진행, 결과 보고까지 나중에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하는데 장나익 매니저가 PM을 했는데 혼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10대 뉴스는 아니지만 디캠프 뉴스로 해서 저렇게 뭐 방송처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뮤지컬 배우 세 사람이 와서 레미제라블의 저 노래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간 주세요. 저 친구들은 뭐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재능 기부 받아서 왔고 최수리 대표가 하는 그 힙합 있죠. 그 친구들도 와서 재능 기부 해줬고요. 식사는 저희 푸드테크 스타트업들 5군데에서 와서 지네들 음식을 팔게 했었어요.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음식을 파는. 그래서 저희 행사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 대부분 네트워킹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테라스에서는 정육각이라는 그 스타트업이 바베큐를 굽기도 했고 저런 모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불이 나게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어제 온 사람들 사진도 몇 장 제가 올려놨네요. 저기 코이카 팀장인데 저렇게 노랑머리를 했다는 게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 예. 명성 대표가 올 창업계 정리를 10대 뉴스 했는데 정말 공감이 와 닿는 것 같아요. 특히 뭐 6위에 보니까 데모데이 전성시대. 데모데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지난달은 데모데이가 똑같은 날 뭐 2군데 3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 디캠프 디데이 모객을 걱정하기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데모데이가 열리기도 했죠. 아무튼 정리를 참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떤 것이 키워드인가까지도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보다 뭘 하라고. 그래서 사실 얘기할 때도 제 그냥 편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편한 걸 좀 골랐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실리콘밸리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작년이 아마 피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나 그다음에 그 유니콘이 등장하는 그걸로 와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니콘인 줄 알았더니 저기 유니콘이 아니고 그냥 조랑말인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동영상 보셨죠? 뭐 이렇게 체육관 바닥에서 이렇게 고래가 팡 튀어나오고 막 물자리 튕기는 그런 모습 동영상 여러분 보실 텐데 저거 우리 증강현실로 저거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1조 6천억인가의 투자를 받았던 그 회사 매직리프 그게 근데 저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그 친구들이 앞서지 못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뭐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콘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죠. 나이는 꽤 먹었고 두 번째 창업이고 1조 6천억까지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한 회사 중에는 구글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천하의 구글 알리바바가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꽝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저 창업자는 믿으라. 나 진짜 그 기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 안 먹혀요.
그것도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그래서 저거 나오고 나서 매직 리프 나오니까 또 그 전에 테라노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라노스 저 피 한 방울 가지고 260가지 질병을 진단할 때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던 유니콘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더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 친구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친구가 옛날 그 중국에서 사스 나고 홍콩 사스 나고 그랬을 때 싱가포르에서 인턴인가 했었죠. 그리고 스탠포드 학생이었는데 학교로 돌아가서 2학년 중퇴를 하고 창업을 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지만 역시 또 유니콘이 아니고 거의 그냥 제로가 되다시피 해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보셨던 핏빛이 그 펩을 인수했다고 했는데 핏빛이 펩을 인수했다. 펩을도 뭐 대단한 유니콘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단한 그 킥스타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스타트업이고 핏빛 역시 한국계 제임스 박이 아주 대단한 스타로 떠올랐었고 한국에 와서 뭐 KBS 녹화도 했잖아요. 저희 디캠프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랬던 업체인데 둘 다 지금 웨어러블 애플워치를 포함해서 웨어러블이 생각보다 안 떠버린 거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꺾여버린 웨어러블이 스마트워치부터 시작해서 밴드고 어느 것도 뜨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핏빛 역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웨어러블이 되려면 UX가 굉장히 편리해야 되고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아직은 웨어러블이 좀 불편하고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애플워치를 지금 한 10만 원에 사라가면 저도 사겠어요. 근데 뭐 그거를 60만 원, 70만 원 주라 하면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아까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내년 키워드 중에 하나고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마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웨어러블과 결합이 돼서 훨씬 편리하고 그냥 음성으로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정도고 되면은 그때쯤에 이제 2007년에 스마트폰이 뜨듯이 그때쯤에는 웨어러블이 다시 뜰 수 있지 않을까 좀 시기상조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뭐 곧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웨어러블은 죽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음 넥스트 빅띵이 웨어러블이 될 줄 알았는데 스마트 시계가 될 줄 알았는데 뜨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요.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좀 이렇게 천천히 읽어 볼게요. 중국에서도 역시 유니콘에 대한 경계령이 있습니다. 중국 차이나델리 기사를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건데 중국 차이나델리면 뭐 국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니콘이 지금 중국에 37개 그중에서 1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만 5개인가 되는데 2000년, 2013년에는 연평균 하나씩 유니콘이 생겼죠. 그러면 유니콘이라고 할 만하죠. 드문인가? 그런데 2014년에는 5개, 2015년은 무려 19개. 그러니까 2015년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10개라는 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후속 투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밸류를 깎아가지고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후속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샤오미 같은 경우 460달러인데 과연 저게 적정한가? 레노버가 얼마 70억 달러. 레노버 6배 된다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얘기들도 있고 샤오미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 잘 나갈 때는 저런 얘기가 안 나왔죠. 근데 5위권 밖으로 나가니까 또 벌써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떤 뭐 방크린가 하는 그런 기업은 아마 패션 쪽 온라인 하는 것 같은데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2억 달러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상황. 뭐 어떤 업체는 소뱅이 10억 달러에 투자했는데 알리바바 그 반값에 뭐 인수했다 하더라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거침없이 2015년에는 유니콘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경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우리나라 이 창업계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작년 가을 때는
왜 이래? 우리도 이렇게 거품 끼나 할 정도로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아니 불과 3개월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뭐 30억 밸류에이션에 투자 받은 애들이 그냥 60억으로 바로 뛰고 2배, 뭐 3배로 뛰고 하니 왜 이러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들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자, 올해 있었던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비트 서비스 그만두고 폐업한 거 회원이 600만이나 되고 2년째 구글 앱 순위에서 구글 플레이 1위 무슨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투자 금액이 165억 원이나 되는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을에 좀 이렇게 이 올해를 마치면서 좀 우울한 소식인데 박수만 대표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했습니다만은 저작권료의 그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료 서비스하고 무료 서비스는 많이 다르고 저작권료는 많이 깎긴 했지만 들어오는 수익에 비해서는 그게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했는데 거기 투자했던 회사 대표님한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박수만 대표 할 만큼 하셨고 정말 잘하셨다. 근데 그 저작권료 벽을 못 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민박스 700억 투자 유치했던 거 K뷰티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은 전반적으로 그 투자 스타트업 투자가 이렇게 작년에 정점에 이르고 올해 조금 거품이 빠지고 내년에도 좀 더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로 봤을 때 경기가 지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신문 보시서 알겠지만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곤두박질하고 그러면 이제 창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나온 신문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된 것은 58년, 59년 이후 몇 년 만인가요? 5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수출 먹고 사니까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빠지더라도 한 해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2년 연속 빠졌다는 건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이라면 뭐 제조업이고 당연히 그게 그 제조업 기반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한테 추월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뭐 살아남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계상에 도달한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저 한계상에 도달한 제조업들이 그거를 다시 넘어주고 경쟁력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혁신을 잘한 스타트업을 인수해 가지고 자기네 제품으로 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경쟁력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은 더 곤두박질할 수도 있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사실 그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한령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한한령 내린 이후에 단순히 콘텐츠 뭐 한류 스타들 그 드라마만 못 보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한국과 관련되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은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실제로 배치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중국은 우리하고 거의 적국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전포고는 하는 거라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정말 많이 드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디캠프도 지난 가을에 한 두세 달 전에 베이징에 스타트업들 선발해가지고 가서 피칭하고 하면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비행기 값하고 처리 비용을 준다고 그래서 팀까지 선발을 끝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계속 슬금슬금 발을 빼더니 나중에 지원 못 해줘. 그래서 저희들 뽑아놓고 지원 못 해주는 데서 못 보내줬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근데 그 단순한 사례고 그게 모든 분야에서 다 걸쳐서 그렇게 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약 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면 또 그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대기업들이 흔들게 되면 전체 산업 경쟁, 국가 경쟁이 흔들리게 되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여긴 조선업 글씨 안 보이니까 그냥 볼게요. 뭐 현대, 삼성, 대우 3대 조선소 다 그 줄이고 있고 마이너 중소조선사들은 아예 그냥 폐쇄하거나 팔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KDI가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췄는데 2.4%죠. 근데 지금 이것도 내년 전국이 안 좋을 경우 지금 저게 가만히 안 된 건데 더 낮출 수 있다라고 KDI가 말해요. KDI는 국책연구원이잖아요. 민간에서는 넘겨보세요. KDI가 그 수정을 하면서 성장률을 낮춰잡으면서 민간 소비도 더 위축될 것 같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위축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민간들이 예측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 장이요. 민간에서는 2.2%까지 있어요. 2.2% LG나 뭐 현대경제에서 2.2% 전망을 했는데 만약 한한령으로 인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더 확대되거나 전국 불안이 더 오래 갈 경우에는 2.0%보다 더 낮아지는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엄청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보세요. 더더구나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금리가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저도 역시 빚내 가지고 지금 집을 산 상황인데 빚이 저도 수억이 있습니다. 그 지금 가계대출 빚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금리 오르면서 어느 순간에 경기 곤두박질하면 제2 IMF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명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선 주자를 만나보면 한결같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 혁신한 걸 갖다가 기존 제조업, 기존 서비스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다시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경쟁을 살린 이 구도 프레임은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창조경제 혁신 스타트업 매맞고 뭐 셀 벤처단지 매맞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창업 쪽에다가 계속 그 저기 하는 정책 기조는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창업 지원 기간에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바뀌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천하의 펜텍도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2조 3조 원대 벽을 못 놓고 쓰러진 상황에서 창업하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이 이제는 한계상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그래서 대기업이 조직 자체가 혁신이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조직이 돼 있고 조직 문화 자체가 혁신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혁신적인 DNA,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거나 그 기술을 가져와서 자기 제품을 또는 자기 서비스를 혁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삼성이 스타트업 문화 선언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는 뭐 상생경영 한다 또는 뭐 그 뭐라고 그랬죠? 뭐 저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상생경영을 전혀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티캠프 센터장 와서 저희들이 이제 티캠프는 뭐 허브를 지향하고 우리는 허브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허브를 지향하는데 저기서 딱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대기업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아니 대기업들이 굉장히 급할 텐데 왜 이 스타트업들 만나러 나오지 않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작년 가을께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행사장에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도 왔다 가고 뭐 중국 TV도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저희 티캠프가 대기업하고 같이 행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업종별로 그 점검하는 디파티 매월 한 차례씩 여는데 뭐 에드테크 할 때는 제1기, 헬스케어 할 때는 필립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할 때는 SK, 최근에는 미디어 관련해서 SBS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기업하고 스타트업 이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는 같이 하자. 그리고 내년도 벌써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대기업 오너가 티캠프를 와서
왔다 가는 걸 보고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구나. 최근에는 JB금융 전북은행이었죠 옛날에. 여기서 티켓포 와서 글로벌 해커톤을 했었고 김한 회장도 와서 저렇게 시상하고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루를 비롯해서 롯데 뭐 많이 생겼죠. 네이버 D2, 삼성전자도 우문등을 만들었고요. 뭐 현대카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괜히 그 직접 엑셀레이팅 하기 위해서 엑셀레이팅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CVC 만들어서 요즘에는 CVC가 아주 붐이에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CVC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스타트업 발굴을 하러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발 좀 빨리빨리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감질나요. 그게 아마 내년쯤 되면은 투자로 이어지고 인수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좋은 구도로 간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그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핀테크 쪽 워낙 금융은 규제도 심하고 그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닫혀 있어서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점수 따기 위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만들고 신한퓨처스랩 하나 드림플러스 63 이런 거 만드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다. KDB 산업은행도 여의도에 저런 데모데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스타트업 발표를 하게 하고 산업은행이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천억 정도 대단히 큰 손이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이 최근에 하만에 80억 달러 인수하고 뭐 그 전에는 루프페이 인수해가지고 삼성페이를 만들어서 내놓고 수조 원짜리 인수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국내 창업계 인수 스타트업 인수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미래에셋이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1조 원대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자기네도 5천 되고 대기업들이 천천 뭐 이렇게 해서 한 5천 되고 해서 1조 펀드를 만들겠다. 이게 정부 주도형 이렇게 펀드가 지금 현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보다는 민간 자금이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내년 초에 이제 출범한다고 해서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SK플래닛 이거 뭐 작은 소식입니다만은 SK플래닛이 헬로네이처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한 작은 사례인데 이보다 훨씬 큰 사례가 좀 내년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2천억, 3천억, 뭐 1조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걸 가지고서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케이스죠. 작년에 웨이한테 투자했었고 최근에 퓨처플레이와 함께 저런 테커 플러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작을 하고 비트파인더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처럼 다른 대기업들도 잘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생태계 선순환 완성은 결국 그 퍼즐을 완성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변신을 하느냐에 달렸다. 또 대기업들한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